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제6주차 강의 국민과 외국인 그들의 기본권과 법적 지위를 강의하겠는데 이거 제5주차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제5주차와 제6주차 강의의 제목이 국민과 외국인 기본권과 법적 지위가 되겠고 제5주차에서 그 전반부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6주차 오늘의 강의에서는 남은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노동시장의 외국인과 그들의 권리, 그 다음에 난민의 보호와 난민의 권리, 그리고 참정권은 국민만의 권리인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사회적 권리,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시민권의 지평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권, 5주차와 6주차에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 국민과 외국인이 헌법상 누리는 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그 기본권의 여러 분야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서는 시민적 권리, 즉 자유권과 그 다음에 청구권적 기본권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어서 정치적 권리, 즉 참정권과 그다음에 사회적 권리를 살펴보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그러한 그 분야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서 국내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그 체류 자격에 있어서 좀 특별한 그 보호 대상이 되는 난민, 그리고 그 정책적으로 지금 그 대한민국이 펼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대상인 그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가를 조금 나눠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노동시장의 외국인의 그 현황이 어떤가, 체류 외국인이 지난 5주차 강의에서 체류 외국인 그 현황을 살펴봤죠. 거기서 이제 2021년 체류 외국인이 195만 6천 명, 7천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감소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체류 외국인이 그동안 이제 피크를 쳤는데, 그때 이제 252만 4,656명으로 2019년 12월 말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취업 자격을 갖는 외국인,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그런 자격을 갖는 외국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국인 외에도 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취업이 자유롭죠. 물론 뭐 영주 자격을 갖는 외국인 전부가 취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주 자격이라는 자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그 거주 기간을 계속 갱신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상주할 수 있는 자격이죠. 그 다음에 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F4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에 준해서 많은 그 권리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단순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지만은 다른 그 업종에는 종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외국인들을 다 소개를 내게 되면은 또 일정한 수가 되는데, 우선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40만 6천 명, 7천 명이 되겠고, 2019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56만 7천 명에서부터 40만 7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죠. 코로나19의 영향이 크고, 그러면 어떤 체류 자격에서 감소가 됐는지는 이제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체류 자격,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100만이 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류 외국인
총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2019년을 가지고 보면은 한 절반 정도가 체류 외국인 중에 절반 정도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기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G1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좀 임시적인 체류 자격으로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소송이 걸려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난민 신청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G1 체류 자격을 주거든요. 이제 그 경우에도 허가에 의해서 취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G1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취업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 동거 체류 자격 이거는 이제 가족이 일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 주는 그러한 체류 자격인데 이 방문 동거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그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람 또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 그 F6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취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만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체류 자격 외에도 불법 체류자가 있거든요. 불법 체류 외국인이 2021년에 뭐 38만 8,700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2019년에 39만 명보다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계속 지금 40만 명 가까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불법 체류 외국인 중에는 이 40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중에는 이미 저 위에 통계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 오버스테이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체류 기간을 넘어서서 이제 체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여기 그 40만 명에 거의 육박하는 그 불법 체류 외국인에 포함이 되는데 그 위에서 그 언급하지 않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여기서 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거기선 중복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도 취업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 취업한 외국인의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의 체류 자격별 현황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전문 인력에 속하는 그러한 외국인의 그 취업 자격을 보면은 단기 취업, 이 단기 취업 C4가 반드시 전문 인력만은 아닌데 일단 여기에 편의상 전문 인력 속에 다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이렇게 되는데 그 특정 활동 E7이라는 저 체류 자격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능을 보유한 그러한 그 인력으로서 그러한 어떤 특정의 그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그러한 노동력을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체류 자격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식업에 종사하는 전문 셰프들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인력으로서 E7 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기능 인력에는 이제 계절근로 E8, 그 다음에 이제 비전문 취업 E9, 선원 취업 E10, 그 다음에 방문 취업 H2가 있는데 뭐 이걸 조금 이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기능 인력에 속하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전문 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 수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그것에 비해서 이 단순 기능 인력에 속하는 그러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서 줄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방문 취업에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문 취업은 뭐 이미 설명을 했듯이 재외 동포들한테 주는 자격이죠. 재외 동포 중에서도 특히 이 구공산권 동포, 중국과
구소련 동포한테 제공하는 그러한 체류 자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방문 취업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순 노무에 종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비숙련 노동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숙련 노동이나 에 종사하는 그런 재외 동포는 F4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2019년을 보게 되면은 비전문 취업 E9 이것이 바로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이고 이 방문 취업 이 H2는 그 고용 허가제의 특례로서 재외 동포들에게 그 제공하는 그러한 개방하는 체류 자격인데 이 두 종류의 체류 자격이 거의 단순 기능 인력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이 비전문 취업 E9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40%에 육박할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비중이 상당히 컸고 그 이전 시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더욱더 비중이 커가지고선 거의 절반 정도가 결국은 그 동포들이 방문 취업하고 있는 것이 그 저숙련 또 비숙련 그 노동 시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수가 현저히 2021년에 줄어들어 가지고 그 12만 5천 명, 21만 7천 명하고 비교를 해서 8천 명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그 수가 줄어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 단순 기능 인력의 이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 기능 인력 그러니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다지 그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 법무부가 통계를 낼 때 그런 그 분류를 쓰고 있고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이를 비교해 보면은 전문 인력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의 10%도 안 되는 그런 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외국 인력 정책이 이 단순 기능 인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전문 인력의 활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미흡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위 단순 기능 인력 계속 그 어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공식적인 표현을 법무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속하는 그러한 그 인력으로 을 보통 이렇게 게스트워커라고 그러죠. 게스트워커, 초청 노동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게스트워커는 일정한 정해진 그런 기간 동안에 와서 노동을 하고 돌아가는 귀환이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게스트워커라고 그러죠. 초청 노동자. 여기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문 취업, E9이죠. 이것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이것이 고용 허가제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전문 취업은 아시아의 16개국과 대한민국이 협정을 체결해서 그 협정에 기초해 가지고서 송출을 받아서 이 사업장에 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16개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씩 10여 개국이었다가 근래 그 16개국이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 거기에 1년 10개월 재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총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4년 10개월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5년이라는 것이 일반 기화에
일반 기아의 그 거주 미니멈 거주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년을 보다는 조금 그 거주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4년 10개월로 그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사업장 변경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폐업 등 아무 사업장이나 자기가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처음에 배치된 사업장이 폐업 등 부득이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 외에는 최초 3년 중에 3회까지만 그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고용 1년 10개월 내 2회 재고용 그의 경우에 사업장 변경이 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무데나 자기가 마음대로 취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노동허가제와는 다른 이 고용허가제는 노동허가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문 취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취업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그 외국 국적 동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데 이건 이제 그 어떤 산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에서 그 방문 취업자가 그 일할 수 있는 그 산업 분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문 취업, 그냥 E9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좀 더 넓은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플러스 1년 10개월 체류 기간은 마찬가지고 다만 이 H2의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10은 선원 취업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해운법, 수산업법, 크루즈산업 육성법에서 정한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선원 근로계약 체결자에게 주는 그러한 체류 자격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플러스 1년 10개월, 그래서 4년 10개월까지 고용될 수가 있고 체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것이 이제 H8이라는 건데 계절 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에 이게 이제 지금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확기에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절 노동을 위해서 그 인력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C4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단기 취업이라는 그 체류 자격이 있는데 그 단기 취업의 한 형태로서 그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을 했다가 근래 와서 이 계절 근로라는 아예 체류 자격을 새로이 개설을 해서 인력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현재 그 5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장하고 이거 계절 근로를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농촌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절 근로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지위를 갖느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입니다. 이 강학상, 그리고 이 이민 학의 관점에서는 이주 노동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migrant worker. 외국인 근로자는 뭐 foreign worker라고 할 수 있는데 그 migrant worker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학문적인 용어라고 한다면은 이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뭐 산업연수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그 루트가 산업연수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이 개설한 그러한 그 업체에 종사하는 그 외국인을 그 연수 목적으로 국내로 데려와 가지고선 활용을 한 것이 이제 시초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가 나서 가지고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서 아예 그 산업 연수생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연수생을 이제 그 작업장에다가 배치해 가지고선 특히 이제 3D 업종,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양 산업에 속하는, 그래서 이 국민으로부터 그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에게 이 외국 인력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 산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 산업 연수생의 그 권리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많은 그 법률과 그로부터 파생하는 그 혜택들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산업연수생이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산업연수생의 그 지위가 매우 열악하고, 그래서 많은 그 비판이 있었고, 또 산업연수생들도 많은 그 저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 가지고선 이제 많은 그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렇게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1995년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산업연수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그러한 그 권리들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처럼 아니다.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의 성격이 똑같은 거라면은 그 사람들 근로자 맞다. 이렇게 상당히 그 과감한 그런 어떤 그 판결을 내린 것이죠. 2007년에도 그 연수생의 그 지위에 관한 분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본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산업연수생과 일반 근로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것이 위헌적인 차별이 된다. 평등권 침해다. 이런 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자다. 그래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또 근로자가 받게 되는 그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는 어떤가?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당시에 또 그때 90년대 그 전반기에 또 많은 그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와 가지고선 그 작업장을 이탈을 해요. 그래 가지고선 그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또 어느 다른 작업장에 이 고용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권리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경우에 이 재해를 입었을 때, 즉 다쳤을 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단 말이죠. 불법 체류자인데 무슨 그 손이 잘렸다든가 말이죠. 이런 문제들, 또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다쳤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근로자로서 취급을 해서 같은 그 보호를 해줄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분쟁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 당시 원고는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이 체류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은 그 사람은 근로자다. 산업연수생이든 불법 체류 노동자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 성격, 일하는 일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판결을 통해 가지고선 그 이주 노동자의 권리가 아주 그 신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연수생과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뭐 일각에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인력을 들여오게 되면은 우리 근로자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와 의 사이에서 그 차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뭐 그 나라에 돌아가면은 많이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똑같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주 많은 나라들이 많은 노동력 수입국들이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제2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직, irregular하다는 것은 바로 아까 불법 체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완화된 표현이 이 국제 협약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가 irregular하다는 표현인데 illegal하다는 것을 좀 irregular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면 다 근로자다 하는 얘기죠. 자, 근로의 권리. 그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가 있는데, 그럼 외국인도 이 근로의 권리를 갖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산업기술 연수생 관리 지침에 대한 어떤 위헌 확인 청구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산업기술 연수생이 이제 연수생 제도가 중기협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선 들여오는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는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것에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산업연수생도 있었고, 또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산업연수생 제도가 다 폐지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연수생의 경우에 이 일반 근로자와 여전히 좀 분리를 해가지고서 다른 권리를 조금 더 제한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위헌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제기가 돼서 다퉈진 경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즉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를 달라, 나한테 자리를 보장해달라, 그러한 권리도 포함을 하지만은 또한 인간다운 조건 속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후자의 경우에는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도 같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구나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로의 권리 중 그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주체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는 또 어떠한가? 이 아까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근로자의 경우에 사업장 변경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3년 내에 3회, 그 다음에
추가 기간 동안의 이외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서 이것이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종사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며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며 이에는 개인의 직업적 활동을 하는 장소, 즉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아까 그 다른 나라 헌법을 보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반드시 이렇게 그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라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을 한 그런 헌법 예를 봤는데 그렇듯이 외국인이 와가지고서 아무 직업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참 힘들죠. 그렇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냐?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그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그거는 이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입장이에요, 현재는. 그렇지만은 이 사건에서는 아까 우리 오주차에 살펴봤지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은 아니잖아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 제한이 그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합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으로 결국 선언이 된 것인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직장 선택의 자유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 중 일부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향유한다, 누린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별개 의견,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게 별개 의견에서는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직장 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자유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 이 경우에 문제된 그 권리 침해되었느냐라는 것이 문제된 그러한 권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한 내용인 직장 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이런 거다.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 외국인의 생존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자유에 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근로계약의 자유에 그 견지에서 접근을 해야지 직업 선택의 자유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이죠. 한편 또 이제 그 직장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이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그러한 자유다.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도 부분적으로라도 외국인에게 인정된 것이다라고 한 앞선 그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제한을 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해외로 나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외국에 귀화해가지고선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의료 면허를 받았는데 그 한의사가 됐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의사의 그 자격 이외에 그 침을 놓는 그런 행위를 국내 못하게 한단 말이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그러한 의료법의 제한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선 침수를 시행하려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이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로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그 근로관계가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헌법상으로 보호되지만은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은 그 사건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반대 의견은 근로의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과 직접 연결되는 인간의 권리라는 종전 선례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를 변경해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 의견은 이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직장 선택의 자유든 자유를 포함하는 그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외국인에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그런 어떤 이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이지, 이 앞으로 있을 근로관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단결권인데요. 여기서 자유권 규약하고 사회권 규약, 그리고 ILO 협약, 국제노동기구 협약, 이런 것들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누린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협약들의 그 조항들을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당국에 의해서 반려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불법 체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는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다,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그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2015년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타인과의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 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아까 뭐 산업연수생이나 불법 체류 외국인이든지 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노동조합 설립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단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체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같은 사건의 반대 의견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는 물론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다수 의견은 그런 불법 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그 단결권, 그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노동시장에서의 그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습니다.